건강하지도 않게 낳아놓고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 뭐하러 낳았어? 누가 낳아달래? 자기들 마음대로 낳아놨으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돈 없는 것도 아니면서 하나뿐인 자식, 나 몰라라 하는 게 부모야? 이럴 거면 그냥 없는 셈 치셔. 그렇게 난리를 피우는 용수 씨는 그날로 집을 나갔고 그 후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몇 년 후 아들이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며 집으로 찾아와 결혼을 해야 하니 먹고 살아야 한다며 사업 자금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말이 도와달라는 말이지 내놓으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오늘은 사연은 아들에게 전 재산을 증여했지만 아들의 계속되는 구박과 갑질에 못 이겨 결국 실버타운으로 떠나는 70대 안승철 할아버지의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연은 각색될 수 있습니다. 연애 결혼보다 중매 결혼이 흔했던 시절, 안승철 할아버지는 친구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집안도 넉넉했고, 할아버지 역시 괜찮은 건설 회사에 다니며 수입이 좋았기 때문에 할아버지 부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 2년 만에 할아버지 부부는 아들 용수 씨를 낳게 됐습니다. 그런데 용수 씨는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 놀랐지만 어릴 때는 자연회복이 가능하다는 말에 할아버지 부부는 전전긍긍하며 아이의 회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들은 결국 수술을 해야만 했고 수술은 잘 끝났지만 심장에 문제가 있다 보니 조심해서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키우던 아들은 약한 심장 때문인지 천식까지 생겨 더 걱정이 많아졌고 할아버지 부부는 아들의 건강을 위해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고심 끝에 고른 곳이 경기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아직 개발이 안 된 곳이라 주변에 장을 볼 만한 곳도 없었고 안승철 할아버지는 멀리 출퇴근을 하느라 잠을 줄여가며 고생해야 했지만 무엇보다 자식이 우선이었던 할아버지 부부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중학생이 된 아들은 학업을 이유로 큰 도시에 나가 공부하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간 아이의 건강 상태와 면역이 많이 좋아졌기에 부부도 아이의 뜻대로 다시 도시로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서울에서 지내게 됐지만 아들은 새로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됐지만 아이들 일에 부모가 나서면 상황만 나빠질까 싶어 아이를 통해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래저래 해봐도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할아버지 부부가 학교로 찾아가 봤지만 상황이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수단으로 전학을 가게 됐는데 이전 학교 아이들이 그곳까지 소문을 내는 바람에 전학한 곳에서도 아들은 적응을 하지 못하고 겉돌며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부부도 하다 답답한 마음에 차라리 맞서 싸워보라고도 했지만 유약한 아이는 그러지 못하고 결국 학교 생활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부모로서 학교를 졸업하는 게 좋지 않겠냐며 설득해봤지만 검정고시를 치르겠다는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해 아들의 뜻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자퇴한 뒤 혼자 공부하며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고 할아버지 부부는 그런 아들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할아버지의 눈을 피해 공부를 뒷전으로 하고 질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 다닌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따를 당하던 아이가 설마 나쁜 짓을 하고 다닐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충격과 실망이 컸지만 그래도 제 자식이었기에 할아버지 부부는 아들을 잘 타일러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할아버지의 말을 무시하며 나쁜 아이들과 계속 어울려 다녔습니다. 할아버지 부부가 어떤 수를 써도 아들은 자꾸 엇나가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안승철 할아버지는 아들을 못마땅해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용수 씨가 정신을 차리면 부자 관계도 나아질 거라 생각했기에 아들을 타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집안일이고 뭐고 죄다 뒤실로 두고 밤낮 없이 아들을 쫓아다니며 애원하고 붙잡았습니다. 다행히 그런 할머니의 노력 끝에 아들도 정신을 차렸는지 뒤늦게 검정고시를 보고 무사히 대학까지 진학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도 잘하고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했더니 대학 졸업 후 취업으로 어려움을 겪던 용수 씨는 뜬금없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집에 돈이 좀 있으니 할아버지에게 도움받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그 말에 할아버지는 사업 계획서부터 가져와 보라고 했지만 아들은 무슨 생각인지 차일피일 미루고 놀러만 다니다가 할아버지 앞에 엉망인 계획서를 내밀었습니다. 엉망인 계획서보다 성의 없는 아들 모습에 화가 난 할아버지는 사업을 반대하며 취업이나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일로 또다시 부자 사이가 나빠지게 됐고 할머니는 둘 사이를 중재하려 할아버지를 설득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아들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간절함이 없는지 사업은 뒷전이었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여유를 부리며 놀기 바빴습니다. 결국 대책 없던 용수 씨의 사업은 망했습니다. 그리고도 또 기회를 달라는 말에 할아버지는 이번엔 절대로 안 된다며 못을 박았고 철없는 아들의 모습에 실망감이 컸던 할머니 역시 이번엔 아들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까지 도와주지 않자 아들은 부모 가슴에 대못 박을 말들을 했습니다. 건강하지도 않게 낳아놓고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 뭐하러 낳았어? 누가 낳아달래? 자기들 마음대로 낳아놨으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돈 없는 것도 아니면서 하나뿐인 자식, 나 몰라라 하는 게 부모야? 이럴 거면 그냥 없는 셈 치쇼! 그렇게 난리를 피우는 용수 씨는 그날로 집을 나갔고 그 후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몇 년 후 아들이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며 집으로 찾아와 결혼을 해야 하니 먹고 살아야 한다며 사업 자금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말이 도와달라는 말이지 내놓으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정신 차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어나 싶어 안 된다고 하려 했는데 웬일로 할아버지가 별말 없이 사업 자금을 도와주었습니다. 같은 가장의 입장으로서 아들을 믿어보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자식을 위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도와줬지만 아들은 돈을 받아 간 후로 거의 연락이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할머니가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쓰러지며 손써 볼 틈도 없이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내의 죽음에 할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게 됐고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나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경황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아들이 할머니에게 남겨진 재산을 자신에게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몫으로 남긴 재산 미리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어차피 나중에 나한테 물려주면 내가 그때 상속세 또 내야 하는데 뭐하러 이중으로 세금 뿌리냐고. 그러니까 그냥 미리 준다 생각하고 돈 좀 해주세요. 아들은 아버지 걱정도 안 되는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돈 내놓으라는 소리가 괘씸해 참지 못하고 화를 내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반성할 기미는 없이 되려 성질을 내고 발기를 끊더니
그 후로 연락도 없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제삿날도 코빼기 비추지 않고 연락 한 번 없더니 몇 년 만에 나타나서는 갑자기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버지, 그땐 내가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터나가 버리고 내가 아버지 생각을 더 했어야 하는 건데 나도 얘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괜히 섭섭해서 그랬나 봐요. 그래도 자식은 나 하나뿐인데 얘가 아버지를 어떻게 모른 척하겠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자식 노릇하려고요. 그동안 속 썩이고 못할 짓 한 거 다 죄송해요. 아버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앞으로 잘하겠다고 말하는 아들의 말에 할아버지는 이번엔 뭘 바라고 저런 소리를 하려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해달라는 말도 없고 걱정 끼치는 일도 없이 할아버지를 살뜰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자식 노릇하겠다는 것이 말뿐이 아니라 자기들 딴엔 정말 잘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노력하는 모습에 이제서야 아들이 달라졌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용수가 정신 차려서 다행이구나. 그렇게 할아버지도 아들에게 믿음을 가지며 가까워져 가던 어느 날, 아들이 할아버지에게 합가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외로우실 텐데 저희랑 같이 살면 어때요? 나도 아버지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어떻게든 혼자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당장 돈이 급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랑 같이 살고 지금 사는 집 팔아서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어요? 아들은 할아버지에게 열심히 일해서 2배로 갚아준다고 말했습니다. 남은 재산은 많았지만 할아버지에게 집을 팔아 도와달라는 말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전에 아들이 했던 건강하게 낳아주지도 못하면서 책임도 못 진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부모로서 아들의 간절한 애원을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변한 아들의 모습을 믿고 아들에게 전 재산을 상속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약속한 것과 달리 아들은 상속을 받고 난 뒤 할아버지를 인적도 없는 산속에 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이 지나서야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등산을 하자는 아들을 따라 나섰는데 갑자기 산속에 있는 집에서 멈춰서서 할아버지에게 이제부터 지낼 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잠깐 동안만 여기서 생활하시면 안 될까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등산하러 온 거라며. 그런데 누구 집인지도 모르는 곳에서 나보고 살라는 거냐? 죄송해요. 그런데 저희가 빚쟁이들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안사람 조부모님들이 사시던 곳인데 최근까지 세를 놓았던 곳이라 아직 전기도 들어오고 물도 나와요. 전화만 하시면 가스도 배달 오고요. 아버지가 지낼 집을 못 구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로 모시고 온 거예요. 저희 사정이 사정인 만큼 이해 좀 해주세요. 그리고 잠깐만 고생하시면 저희가 곧 모시러 올게요. 아들 녀석의 건강 때문에 시골에서 산 경험이 있었던 할아버지는 웬만한 집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보여준 집은 정말 깊은 산속에 있는 폐가였습니다. 황당했지만 아들 녀석의 말을 들으니 이해가 안 가지는 않았습니다. 자기도 넉넉한 형편이면 부모를 이런 곳에 모실까 싶었죠. 그래도 부모만은 빚쟁이에게 시달리지 말라는 마음에 구한 집이었으니 그 마음을 봐서라도 찡그려지는 얼굴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설명하는 아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이곳에서 몸 아픈 곳 없이 잘 지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 남자가 할아버지의 집을 기웃거리며 접근했습니다. 누구세요? 누군데 남의 집을 엿보세요? 아, 그 사람 두고 간 거 맞는가 해서요. 저는 밑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어제 누가 온 것 같아서 확인하고 있었어요. 혹시 도움 필요하면 찾아오세요. 웬만한 건 다 가지고 있으니.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정리를 해야 돼서요. 그 다음에 뵐게요. 그 남자는 처신사부터 불쾌하게 만들었고 걸어서
산 아래로 10분 정도 내려가면 나오는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일한 이웃 주민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 남자는 불쾌했던 첫인상처럼 종종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을 들러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자식놈들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괜히 할아버지의 성질을 건드리는 것 같았죠. 물론 상황 때문에 할아버지 스스로 더 화가 난 상황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 남자는 아들을 콕 집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아, 가스가 들어오는 것도 힘든데 밥 좀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아들이 찾아오는 것도 아닌데. 원래 저는 밥을 한 번에 많이 한 다음에 먹습니다. 뭐 잘못되어서. 그러는 분이 꼭 3명분 밥만 합니까? 그것도 끼니 때마다. 여기 온 후 아들이 찾아온 적 한 번도 없죠. 그럼 얼른 마음 굳게 먹고 오지 않을 사람 기다리지 마세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할 일 없으면 발 닦고 잠이나 주무세요. 왜 남의 집에 와서 시비를 거는 거요? 시간이 지나도 찾아오지 않는 아들네를 기다리며 할아버지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버려졌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해 키운 자식이 자신을 쓰레기 처리하듯이 버렸다는 걸 어느 부모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도 아니라고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기적적으로 아들 부부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상치 못한 방문에 놀라며 반겼습니다. 너희들이 여기 웬일이냐? 그새 돈이 또 떨어졌든. 그래서 온 거냐? 너희에게 나는 뭐냐? 그저 돈으로밖에 안 보이는 늙은인 거냐?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저희가 모시러 왔어요. 아들은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이 못마땅한 듯 행동하는 것을 눈치챘지만 며느리의 따뜻한 미소에 안심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요. 저희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정이 좀 있었어요. 이제 사정이 좀 바뀌었으니 지금이라도 저희 집으로 가요. 편하게 지내셔야죠. 며느리는 부드럽게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이냐? 나를 데리러 온 거라고? 너희 나 버린 거 아니었냐? 할아버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이젠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저희가 버리긴 왜 버리겠어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며느리는 할아버지에게 친딸처럼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자신이 버려진 줄 알고 경계했지만 며느리의 진심 어린 대우에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이렇게 잘해주니 내가 무슨 복이 있어. 이런 며느리를 얻었을까?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당연히 할 일 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저희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세요.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아들네 부부는 정말로 빚쟁이에게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바뀌어 할아버지를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할아버지를 모시기 꺼려했지만 며느리가 강력하게 주장해 할아버지를 모셔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를 집에 모시고 왔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들 용수 씨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기 진심이야? 왜 그렇게 우리 아버지에게 잘하는 거야? 왜 굳이 모셔와야 했던 거야? 자기 무슨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아들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당신 친아버지잖아. 우리 믿고 그렇게 재산까지 다 주셨는데 모시는 건 당연한 거야. 그리고 당신을 세상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분들인데 내가 이렇게 챙기는 건 당연한 거라고. 며느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할아버지를 모시고 온 것에 대해 내심 불만이 있었지만 며느리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용수 씨네 집으로 돌아온 이후 용수 씨는 사사건건 할아버지를 구박했습니다. 아버지, 또 뭐가 문제예요?
제발 좀 조용히 좀 해요. 아들은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아들은 짜증을 내며 투덜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말라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큰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집에서 돌아다니냐는 그런 말이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며느리는 할아버지의 편을 들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아버님께서 부탁하시는 건 당연한 거잖아. 뭐가 그렇게 문제인데? 며느리는 단호하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정신 사납게 아침부터 가만히 안 계시고 돌아다니시잖아. 안 그래도 지금 예민한데 신경 쓰이니까 제발 좀 앉아 계시라고 했어. 그만해, 당신.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아버님한테 그러지 좀 마. 그렇게 상황이 정리가 되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럴 거면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죠.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집안이 너무 답답해 친구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아들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아 눈치를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용수야, 친구들이 보고 싶다. 좀 나가야겠는데. 혹시 용돈 좀 줄 수 있겠니? 아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소리쳤습니다. 또 돈 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를 더 줘야 만족할 건데요? 진짜 아버지는 끝이 없네. 매번 돈.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손 벌릴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돈이 남아 돌아 보여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요. 제발 좀 적당히 좀 해요. 이렇게까지 해줬으면 좀 눈치껏 알아서 자중 좀 하세요. 뭐가 그리 부족해서 맨날 돈 타령이에요. 내가 정말 미치겠네. 차라리 아버지를 다시 산속에 버리고 올 걸 그랬어요. 차라리 거기 계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정말 지긋지긋해요. 노인네가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 요즘 사업 힘들다고 했잖아요. 사실 아들의 사업이 힘든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나아지는 과정에 있었고, 이제는 제법 넉넉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나서서 할아버지를 도와주었습니다. 여보, 이제 제발 그만 좀 해. 도대체 왜 그렇게 매정하게 구는 거야? 아버님께서 친구들 좀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아버님 덕분이잖아. 아버님께서 젊은 시절 뼈 빠지게 일하셔서 우리한테 이런 기회를 주신 건데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어? 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멈칫하자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간다, 당신. 우리 부모님도 아니고 당신 부모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대할 수 있어? 아버님께서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이제 와서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냐? 용돈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내가 드릴 테니까 더 이상 아버님 구박 좀 그만해. 아들은 며느리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알겠어. 알겠다고. 아들은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용돈 드릴게요. 친구들 만나러 가세요. 할아버지는 며느리의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 후로도 아들은 여전히 할아버지를 구박했지만 며느리는 항상 할아버지의 편에 서서 그를 지켰습니다. 할아버지는 며느리 덕분에 조금이나마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크고 작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용수 씨 부부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슬픔은 깊었고 부부 사이에는 자연스레 침묵의 벽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한 용수 씨는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 작은 강아지를 데려왔습니다. 여보, 강아지 한 마리 분양받았어. 강아지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을 거야. 용수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강아지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아지는 작고 귀여웠습니다. 부부는 강아지를 자식처럼 소중히 돌보며 그 빈자리를 메우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강아지를 안고 자고 매일 산책을 시키고 정성껏 밥을 챙겼습니다. 강아지가 부부의 삶에 작은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2달 정도가 지나자 용수 씨는 강아지에게 점점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용수 씨는 강아지의 밥을 주거나 똥을 치우는 일을 할아버지에게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강아지 똥을 치우다가 용수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용수야, 이 일은 내가 해야 하지 않겠니? 내가 나이가 들어서 허리도 아프고 이 일을 계속하기 힘들다. 그러나 용수 씨는 할아버지의 말을 무시하며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 정도 일도 못해요. 다른 노인들은 소일거리라도 해야 한다며 나서서 하는 마당에 내가 얼마나 바쁜데 이런 일까지 신경 써야 돼요? 용돈도 넉넉하게 드리는데 아버지가 알아서 해요. 나한테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할아버지는 아들의 말에 서러움이 밀려왔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강아지의 똥을 치우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며느리가 그 모습을 보고 다가와 위로했습니다. 아버님, 차라리 이거 제가 할게요. 애초에 아버님에게 시킨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했었어야 했는데 앞으론 제가 할게요. 할아버지는 며느리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힘내세요. 제가 항상 아버님 편이니까요. 저희가 같이 강아지 돌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며느리의 도움으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수 씨의 냉담한 태도와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서러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외출을 할 때면 아들 용수 씨는 항상 할아버지에게 강아지를 맡겼습니다. 할아버지는 강아지를 돌보는 사람으로 전락한 것 같아 슬펐습니다. 특히 사람인 자신보다 강아지가 더 중요한 존재가 된 것이 특히 더 슬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날도 부부는 외출을 했고 할아버지는 집에서 강아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할아버지를 치며 달려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할아버지가 들고 있던 커피가 쏟아져 강아지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즉시 강아지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들 부부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들은 강아지가 화상을 입은 것을 보고는 할아버지에게 성질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이제는 이런 일도 못해요. 개 보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럼 이제 뭐 하실 수 있는데요?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왜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면서 자꾸 강아지를 맡으려고 해요? 할아버지는 아들의 성난 목소리에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용수야, 내가 잘못했구나. 하지만 사고였어. 커피를 마시다가 그만. 하지만 아들은 할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사고요? 사고가 한두 번도 아니고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강아지가 이렇게 다쳤잖아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할아버지는 속상하고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사실 강아지만이 아니라 할아버지도 화상을 입었지만 아들의 눈치가 보여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깟개 때문에 아버님한테 역정 내는 거야? 아버님은 난중에 없어? 아버님도 다치셨잖아? 며느리는 놀라며 할아버지의 화상을 살폈습니다. 정말이야? 아버지도 다치신 거야? 아들은 멈칫하며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눈이 있으면 이걸 좀 보라고. 당신이 얼마나 뭐라고 했으면 아버님이 눈치 보느라 말도 못하고 있잖아. 당신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제발 그만 좀 해. 며느리는 그 말을 남기고 서둘러 할아버지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발등에 크게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는 자신이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은 것 같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며느리는 할아버지의 눈물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슬프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구나. 세아가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모르겠다. 용수가 이상하게 바뀌었어. 어렸을 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서럽구나.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살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차라리 혼자 지내시는 게 어떠세요? 제가 아버님을 위해 따로 집을 마련해 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며느리의 제안에 놀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진작에 나가서 살고 싶었단다. 그런데 용수가 허락하겠니? 용수가 절대 돈 주려고 안 할 텐데.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생각해 놓은 것이 있어요. 저만 믿으세요. 며느리는 언젠가 결국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대비해 놓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안승철 할아버지는 재산을 증여하기 전에 망설이던 중 며느리가 효도 계약서라는 것을 알아왔습니다. 재산을 모두 증여하기 전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재산을 다시 반환한다는 항목이 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며느리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본 후 충분히 승산이 있는 소송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님, 이 계약서가 있으면 우리가 법적으로도 대응할 수 있어요. 남편이 계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으니 아버님의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 거예요.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효도 계약서의 내용이 명확하고 증여 당시의 상황도 고려해 볼 때 법적으로 승산이 높습니다. 며느리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용수 씨가 이렇게까지 변한 건 너무 안타깝지만 아버님께서 더 이상 고통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할아버지는 며느리의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용수 씨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며느리는 용수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 중요한 이야기야. 무슨 이야기? 아버님이 재산 증여할 때 그때 당신 효도 계약서 쓴 거 기억나?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용수 씨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또 그 얘기야? 도대체 언제까지 아버지 문제로 이렇게 신경 써야 해? 며느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 본 결과 당신이 작성한 효도 계약서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가 불리한 상황이야. 끝까지 소송할 경우에 결국 증여받은 재산 다 돌려줄 수밖에 없대. 용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효도 계약서가 생각났었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용수 씨가 생각해도 분명히 소송까지 갈 경우 손해보는 것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용수 씨는 한숨을 쉬며 아내를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거야?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사업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을 텐데.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님한테 다시 돈 돌려드리고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최선이야. 괜히 호미로마 그릴 가래로 맞게 하지 마.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자고. 마침 지금 사업도 잘 풀리고 있고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면 결국 누가 손해볼 것 같아. 마침 지금 여유도 있으니까 아버님께 돌려드리는 게 최선이야. 만약 지금 당신이 재산 돌려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난 아버님 편에 서서 이 소송 끝까지 몰고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지금 당장 결정하라는 말은 아니야. 시간을 줄 테니까 천천히 생각해봐. 며느리는 그 말만 남기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용수 씨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흘 동안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겠어. 당신까지 이렇게 나오면 나로선 방법이 없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아버지에게 재산을 돌려드리자. 사업에 지장을 주고 싶진 않으니까. 며느리는 남편의 그 한마디를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는 바로 할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님, 남편이 드디어 재산을 돌려드리기로 했어요.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며느리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이냐? 이제 다시 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 정말 고맙구나. 며느리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말을 이었습니다. 네, 아버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버님께서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실버타운에 모시려고 해요. 거기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기쁨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버타운. 그곳이 정말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내가 거기서 지낼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구나. 며느리는 할아버지의 반응에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실버타운을 알아보러 가요. 아버님께서 지내실 곳을 직접 보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와 할아버지는 함께 실버타운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곳을 방문하며 시설과 환경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할아버지는 며느리와 함께 실버타운을 둘러보며 점점 마음이 놓였습니다. 여기 정말 좋구나. 이렇게 편안한 곳에서 지낼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하구나. 할아버지는 실버타운의 시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지내세요. 저희가 항상 곁에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며느리의 따뜻한 말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실버타운에서 편안한 삶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며느리는 할아버지를 위해 모든 것을 세심하게 준비하며 할아버지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는 실버타운에 입주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따뜻한 보살핌과 배려 덕분에 할아버지는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실버타운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과거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안승철 할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파렴치한 아들로 인해 고통받던 할아버지를 며느리가 구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며느리가 정말 멋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듣고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